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일부 등 전국 12곳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땅의 환경 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일단 부담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내후년까지 공공임대 200만 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반환되는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공주택 3,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개발되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기도 확진자를 전남 목포로 이송하는 등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국민 생명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직접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예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로 복귀한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문제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화재 사망 사고로 숨겨진 손잡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돼 인명 구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12곳의 반환이 확정됐습니다. 용산기지 땅은 1882년,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자리 잡은 이후에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일본, 미국 군대가 주둔해 왔는데요. 무려 138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반환 이후엔 공원, 주택 등으로 쓰이게 될 텐데요.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빨리 반환을 받기 위해 미군에게 부담을 요구해왔던 기지 정화 비용을 일단 우리가 떠안게 됐습니다. 그 규모가 최대 1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주한미군이 쓰던 기지 12곳을 반환했습니다. 용산기지 남쪽 사우스포스트와 주택 공급이 예정된 캠프킴 등 서울 6곳과 경기 3곳, 대구, 포항, 태백 각각 1곳입니다. 반환되는 부지 면적은 여의도의 절반이 넘습니다. 비록 일부지만 용산기지가 반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882년 이후 청나라와 일본, 미국이 계속 주둔해온 서울 노른자 땅이 138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용산기지는 앞으로 국가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의정부 캠프 잭슨은 국제아트센터로, 동두천 캠프 모빌은 유통산업단지로 개발합니다. 성남 미군 골프장은 아파트를 지을지 육군 골프장으로 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군 기지 땅을 돌려받게 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를 반환받는 용산 미군기지 남쪽 지역입니다. 유류와 중금속 등 9개 항목에서 최대 36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용산을 포함해 모든 기지의 환경오염을 정화하려면 2년 정도 걸리고 비용만 최대 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일단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반환 지연으로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의 조속한 반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나중에라도 받아내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12년 전부터 반환받기 시작한 24개 기지의 정화비용 2,200억 원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주택 공급 부지 확보와 정부 임기 내 기지 반환이란 시간표에 쫓겨 사실상 환경 정화 비용까지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반환 대상 중에 유독 관심을 모으는 곳, 바로 여기 서울 노른자 땅인 용산 캠프킴 부지입니다. 이 반환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 8.4 부동산 대책 때 이곳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정부가 이미 밝힌 바가 있죠. 마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 시세 차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주장해온 터라 이곳에 임대주택을 지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용산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캠프킴 부지입니다. 지하철 삼각지역과 남영역 인근에 위치해 황금 입지로 꼽힙니다. 이곳 부지는 5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60분의 1 정도인데요. 정부는 이곳에 공공주택 3,100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을 어느 정도로 공급할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고 50층까지 짓게 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을 주장해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 구상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캠프킴 부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 등 변 후보자가 강조해온 임대주택 모델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공주택으로서 적합한 용지가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이게 땅 가격이 비싸잖아요. 교통도 더 혼잡할 것 같고요. 소득이 많지 않아도 같이 동네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는 8.4 대책 발표 직후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임대주택 건설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임대아파트를 방문해서 한 말입니다.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건데요. 여기에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동행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 변 후보자의 현장 발언도 논란입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주택 현장 방문지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이렇게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약 13평 규모의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신혼부부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현장 방문에 따라 나선 건 이례적인데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기본은 됐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좀 씹어주시면 더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고의 이슈로 이제 구성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발상을 좀 근본적으로 좀 전환을 할 때입니다.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서울 최고의 노른자위 땅인 용산기지가 일부 반환되면서 어떻게 쓰일지 온통 관심인데요.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서울 미군기지 이제 6곳이 반환이 됐는데요. 이 반환되면 이 땅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일단 용산구 5곳, 중구 1곳이거든요. 주목되는 건 용산구 5곳입니다. 15만 3천 제곱미터 크기인데요. 미군기지는 거대한 공원으로 바뀌고요. 5곳 중에 캠프킴 3,100호의 공공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나머지 흩어져 있는 부지들은 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 캠프킴에만 이제 3,100호가 들어오는 건데 원래 여기도 이제 공원 예정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공원 예정지였어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파트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도심 핵심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정부가 방침을 바꿔서 여기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난 8월 발표한 거죠. 지금 관심을 받는 건 이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이 환매 조건부 주택을 밀고 있어요. 예전에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실패를 했었던 겁니까? 사실 변 후보자가 계속 주장해온 모델이 바로 이 환매 조건부 주택인데요. 먼저 개념을 좀 보시죠. 일단 정부 소유의 땅값을 뺀 채 나머지 금액만 실소유주가 부담하게 해서 분양가를 낮췄죠. 하지만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을 거의 포기하고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 경기 군포시였는데요. 2007년에 환매 조건부로 공공주택을 분양을 했는데
90% 넘게 미분양됐죠. 그때는 실패했는데 이번 용산 캠프킴은 뭐가 좀 다를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 노른자위 땅이 바로 용산입니다. 지난 8.4 공급대책 직후에서 한 조사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꼽은 곳이 바로 용산 캠프킴이었거든요. 여기선 성공할 수 있다는 평도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있지. 사실 살렸죠. 임대라고 하더라도 공공에서 수익을 걷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기대는 좀 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질적 공급과 양적 공급 모두 잡으려면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민간 분양을 일부 섞어서 수익성을 높이고 또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단지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공분양으로 입주한 사람이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도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보단 일정 수준의 차익은 걷어갈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야 여기 살던 사람들도 결국 집값이 오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을 수 있다면요. 용산 캠프킴 외에 다른 용산 기지도 이렇게 주택을 지을 수는 없습니까? 일단 앞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나머지 알짜 부지들은 매각을 하거나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곳들을 택지로 사들인 주체가 택지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많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공수처 출범도 대통령의 바람대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 출범을 기대한다고 했죠. 오늘 민주당은 다음 주에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고 연말까지 임명한다는 계획으로 화답했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까지 대폭 제한한 상황에서 다른 변수는 없는 건지 이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하루 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장님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해가 가기 전 공수처장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도 기존에 논의된 후보군 중심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후보들도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이라며 그분들 중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천위 심사에서 각각 5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를 감춰줄 괴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난처할 때마다 추미애 장관 뒤에 숨었던 대통령, 이제 새해 벽두부터는 헌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장 뒤에 내내 숨고자 할 것입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추천위에 참석은 하되 소송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는 정부 여당이 후보를 밀어붙이면 바로 효력정지 소송을 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결국 이런 소송 말고는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국회 안에서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 시각에도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무기력한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막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짐 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가 무제한 토론이 벌어진 28시간 동안의 국회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28시간째 이어진 무제한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토론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제와 관계없는 돌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겁니다.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성들이 요즘은 고개를 돌립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의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내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법조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장 무제한 토론 기록은 2016년 테러 방지법 당시 192시간 25분입니다. 초선 58명이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기록 경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의 진빼기 전략이란 말도 나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 법력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는 만큼 언제든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실어줬던 정의당도 무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1호 법안마저 약속과는 달리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수차례 법 제정을 공언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 짓겠습니다. 국회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등과 함께 4+1 협의체를 만들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달랐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를 후퇴하지 않는 개혁 정부로 만들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속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간교함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 안의 처벌 규정이 너무 세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가 아닌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해 중대재해법 처리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징계위가 채택한 이 8명의 증인 중 누가 출석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징계위는 앞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뺀 7명을 채택하고 직권으로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 근거가 없고 과정도 위법하다는 걸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기들 떳떳하다 그러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징계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규정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의 출석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채택한 걸 두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청구인 증인 7명이나 채택해줬습니다. 어제 징계위는 오는 15일 증인 신문과 최종 변론 그리고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한 의결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징계위원들은 오늘 회의를 속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윤 총장 측이 기록 검토 시간을 요구해 15일로 일정이 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8명이나 되는 증인 신문이 하루 안에 안 끝나거나 윤 총장 측이 추가 기일을 적극 요구하면 징계위가 15일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었죠. 윤석열 총장 측은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윤 총장을 겨냥한 판사 문건 제보자로 알려져 있는 심 국장은 이 징계위원으로 뽑혔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증인으로 채택됐죠. 징계위원회에서 물러나는 시점을 두고 꼼수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계기가 된 판사문건 제공자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어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자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계속 징계위원을 맡을 때 벌어질 부적격 논란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심 국장은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다른 징계위원 3명을 징계위에 남기는 결정 과정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징계위가 자신에 대한 기피 논의를 하기 직전에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처음부터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심 국장이 회피 시기를 조절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기피 절차 전체에 참여한 다음에 기피에 대한 심의 결정이 있기 전에 회피한 것은 절차적으로 이건 부적하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물러난 심 국장을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걸 두고도 논란입니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심 국장이 징계의 정당성 등에 대해 증언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향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정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면 절차적 문제로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두 사람은 누굽니까? 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입니다.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때 찬성을 하지 않은 두 사람이죠. 네, 정확히 말하면 조홍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장혜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불참이 아니고 기권한 거지. 당 지도부랑도 사전 보관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따로 없었지.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금태섭 전 의원 지난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징계 처분 그리고 탈당까지 했었거든요. 네. 자, 조홍천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당장 징계해라, 탈당하라고 비판하는데요. 그때는 당론이었고 지금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 측 반응입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이 되다 보니 당론 표결 필요성이 적어진 겁니다. 여유가 생긴 거군요. 자, 그럼요. 이 정의당은 이번에 이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이 당론이었거든요. 네. 그럼 장혜영 의원은 왜 기권을 한 겁니까? 네,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기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반대 표결을 하고 싶었지만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론을 안 지킨 장 의원은 뭐 징계를 받나요? 아닙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장 의원 주장도 일리가 있고 우리 당론도 일리가 있다면서 장 의원의 소신 투표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응은 많이 달랐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출마 방지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를 했다고요? 네,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검사와 판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는 그만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강욱 대표가 발의했습니다. 대선 1년 전이라면 이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이 윤 총장이 내년 3월까지는 이제 총장직을 그만둬야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요.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면 통과가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또 뜻있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반대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지금 공직자는 선거 며칠 전까지 그만둬야 하죠? 네, 국가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는데요. 판사와 검사만 1년으로 기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을 비판해온 최강욱 대표가 낸 법안이라 더 논란인 거죠. 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윤석열 총장 지시로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대표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당은 공당의 법안 발의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결정을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장처럼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가가 아닌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최강욱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청와대에서 사표를 낸 날짜가 총선 불과 한 달 전이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조두순이 내일 이른 새벽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그날도 오늘처럼 추운 12월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몸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고 도주해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아이는 추위에 숨질 뻔했습니다. 12년 전 사건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죠. 그러다 보니 조 씨가 출소하는 교도소 앞에 취재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장하연 기자, 조두순이 교도소 밖으로 직접 걸어서 나오게 될까요? 네, 이곳은 조두순이 출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도소 앞입니다. 내일 새벽 6시를 전후로 조두순이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은 관용 차량에 탑승해 제 뒤로 보이는 문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복역을 마친 수감자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오는데요. 법무부는 사적인 보복 예고가 이어지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출소 시간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관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출소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조두순의 경우 이동 과정에서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용 차량을 타는 겁니다. 실제로 교도소 앞에는 오후부터 유튜버 수십 명이 나와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두순이 나오는 시간까지 집회를 계속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경찰은 경력을 배치해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통신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소합니다. 이후 거주지 주변 보호관찰소로가 지켜야 할 사항을 듣고 주거지까지 관용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조두순은 피해자 주변과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심야 시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각종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조두순에게 응징하겠다는 예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두순이 받은 형량 12년이 너무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서채리 기자입니다. 현재 제 위치 안산터미널이고요. 목적지 안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숙박시설에 머물며 조두순을 감시하겠다는 유튜버입니다. 오늘도 조두순의 거주지로 알려진 동네에서 개인 방송을 이어갑니다. 별로만 잡는다고 하고 안 온다는 얼마나 나 그래 진짜 왔잖아. 오전 5시 출소라는 말이 있는데 전 12시부터 밤샐게요. 방금 켜서. 또 다른 유튜버도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나도 12월 13일 날 한번 가보려고. 내가 맞아도 데리고 가야지. 회원수 6천 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조두순을 괴롭히겠다는 글에 지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재심을 요구하거나 출소 당일 차량 지원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술에 취해 저지른 사건이라며 감형을 받은 점이 국민 분노를 자극했고 출소를 앞두고 이런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형량이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사법 체계에 대한 상당히 신뢰가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복이라도 하겠다. 감정이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경찰 관계자는 보복 예고도 협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가 조두순을 거부하는 분위기는 조두순을 자극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어제 지적한 대로 제2, 제3의 조두순, 즉 다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서울 시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전수조사해봤는데 절반이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3번이나 저지른 남성이 사는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그런데 집 주변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학교까지 걸어오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채널A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된 서울시 거주 아동 성범죄자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85명 가운데 절반이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살고 있었고 1km로 범위를 넓히면 전원이 포함됐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맞은편에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 절반 이상은 거주지 반경 1km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놔두고 어디 갖다 늦게 들으면 많이 불안하죠. 지난 9일 통과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통학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일부에선 아예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괄적인 거주지 제한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도입했다 위헌 논란이 불거져 폐지됐고 우범지대만 만들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풍선효과 같이 거주 가능한 지역에 대한 슬럼화 현상, 이런 현상을 빚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출소 후 받는 심리치료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재범고, 위험군 범죄자는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전문화된 심리치료를 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1:1 밀착 감독을 받는 조두순 외에도 다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명 선에 육박했는데요. 이 추세를 보시면 하루 최고 확진자 수는 1차 유행 때가 더 높지만 그때보다 더 오랫동안 두텁게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추세라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서울과 대구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북부 열차 출발 기지인 은평구 수생역입니다. 지난 9일 열차 편성 업무를 하는 수송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직원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실과 떨어진 역사는 정상 운영됐지만 직원들이 대거 자가격리돼 오는 22일까지 새마을호 등 열차 16편의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수송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지금 자가 격리를 시킨 상태예요. 수생역 직원들은 세계조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객들에게 방역 수칙을 강조해온 공공기관에서 정작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발열 확인, 유증상자 관리, 환경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또한 미흡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영신교회에서는 목사 가족과 신도 등 28명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2명은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찬양 연습을 하고 식사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단계 방역 수칙을 모두 어긴 겁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9명,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많고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76%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3단계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세계 모범이 됐던 K방역에 금이 가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부도 백신과 병상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K방역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병실 찾아 산만리, 병실이 없어 경기도 환자가 전남 목포로 이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간비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절반이 집에서 대기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확진자 6명을 전남 목포로 이송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경기도 내 환자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도 중환자 병상이 3개밖에 남지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고대 안암병원에 병상 4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1개를 만들면 일반 중환자 병상 2개를 없애는 셈입니다. 일반 중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의 2~3배가 투입되면서 다른 환자들 진료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실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코로나 환자만 받고 일부 환자들은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거는 기존의 중환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정부가 코로나 진료에 투입할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지만 선별 진료소에 보내기도 부족한 상황. 중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컨테이너 병상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뒤늦게 수도권에 코로나 병상 1,000개를 확보하고 전담병원 지정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수본 차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즉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가 직무유기하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병상 문제가 현실화되고 나서야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올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두 손 모아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일이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보고된 뒤 1년이 되는 날인데요. 독일, 미국, 일본, 전 세계가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평소 온화하고 침착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Ich will nur sagen, wenn wir jetzt vor Weihnachten zu viele Kontakte haben und anschließend es das letzte Weihnachten mit den Großeltern war, dann werden wir... 물리학자였던 과거 경력까지 꺼내 과학자와 의사들이 내놓은 방역 조치를 믿고 따라달라며 두 손을 모으고 수차례 고개를 숙입니다. Mir leid, aber es tut mir wirklich im Herzen leid. Aber wenn wir dafür den Preis zahlen, dass wir Todeszahlen am Tag 590 Menschen haben, dann ist das nicht akzeptabel aus meiner Sicht. 하루 6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한 독일은 다음 주 결국 고강도 봉쇄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선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9.11 테러 희생자보다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새 숨진 겁니다. 역시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일본에선 민간 진단소가 등장했습니다. 2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もしこれで陽性とかってなったらもちろん保健所とかに連絡して何かしら対応したいと思いますね。周りに迷惑はかけたくないので。 일부는 양성 사실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감염 차단에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어제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테슬라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량 손잡이가 논란입니다. 고급 차량에 장착되는 숨겨진 손잡이가 화재 진압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119 구조 대원들이 테슬라 전기차의 조수석 문을 뜯어내려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해 뒤쪽 트렁크를 열고 조수석에 있던 차주 윤 씨를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는 1억 원이 넘는 고급 대형 전기차로 차량 외부에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일반 차량의 손잡이 지점을 누르면 전자식으로 열리지만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시엔 문을 열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의 손잡이는 외관상 매끈한 느낌을 주고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는 장점 때문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나 벤츠의 신형 모델 등 고급차 위주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비상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을 열기가 상당히 어렵고 보조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는 오히려 심각한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열과 충격에 취약해 불이 나기 쉽고 화재가 나면 진화도 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배터리가 압축이 되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폭발하면 옆에가 연소적으로 폭발할 수 있어요. 당시 차를 운전했던 대리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국도 곳곳에 폐업한 휴게소들 수년째 길게는 10년 넘게 버려져 있습니다. 변사체까지 발견되는 겁나는 장소로 전락했는데 왜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건지 현장 카메라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평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이어진 44번 국도입니다.
이 국도 중간에는 운전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 상당수가 이렇게 폐허로 방치됐습니다. 왜 그런지 안의 상태는 어떤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년 전 폐업한 국도변 휴게소. 간판만 아니면 이곳이 휴게소였는지 모를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들이 굴러다니고 부서진 문 사이로 건물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벽에는 누군가 써놓은 시뻘건 낙서가 가득하고 방치된 유모차엔 불에 탄 아기 인형과 가면이 놓여 있습니다. 물과 전기가 끊긴 화장실엔 쓰레기가 나뒹굴고 죽은 곤충 사체가 한가득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휴게소. 일부 상점을 빼고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화장실을 모두 잠궈 놓다 보니 휴게소에 들린 이용객들은 용변을 볼 때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막 뛰어요. 막이요. 서로 막 뛰죠. 진짜로 그래요. 버스 옆에서 서서 볼일 보고 급하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일부 사람들은 노상 방뇨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2개나 놨었어요, 컵인데 여기다 맨날 치워서 저쪽에다 버리는 거예요. 삽까지 나왔어요? 예. 대변 치우려고? 주민들도 폐휴게소가 골칫거립니다. 지금이 밤 9시입니다. 우리 카메라 조명을 끄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데요. 이 밤이 되면 도로에 차도 뜸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4년 전 문을 닫은 휴게소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이후 주민들은 근처에 가기도 겁난다고 하소연합니다. 지역화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다분히 있죠. 밤에는 이제 거의 안 나가고 여자아이 학생들 있는 사람들 부모가 가서 이제 데리고 오고. 취재진이 44번 국도를 따라 7km가량 이동해보니 이 구간에서만 폐업한 휴게소 5곳이 나왔습니다. 과거 서울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주요 도로로 차량들이 붐볐지만 서울과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 이후 차량 통행이 급격히 줄면서 폐업으로 내몰린 겁니다. 재개발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빨리 안 되네요. 네, 빨리 해결을 할게요. 더 큰 문제는 전국 국도에 휴게소가 몇 개나 있고 몇 개가 문을 닫았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시설 규모와 판매 품목, 고객 서비스까지 규제,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달리 국도 휴게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감독기관도 별도 규정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하시는 건 없지만 단수자들 공문을 좀 발송을 해서 시설물 관리 좀 잘해달라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국도에 흉물로 전락한 폐휴게소.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주민도 운전자도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훈입니다. 한국 시리즈 MVP 하나로는 모자랐을까요? NC 양의지가 골든글러브에서 신기록을 쓰고 전설 이만수까지 넘어섰습니다. 스포츠 소식 김유빈 기자입니다. NC 다이노스 양의지 선수 축하합니다. 만장일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양의지는 득표율 99.4%로 마혜영의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정말 NC 다이노스 모든 가족들이 올해 일본의 우승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개인 통산 6번째 골든글러브로 전설 이만수마저 제쳤습니다. 우승이 확정된 뒤에는 달려나가는 사진 덕분에 골든 포토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전통대로 사진 앞에서 똑같은 포즈를 취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KT의 강백호와 황재균은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상을 또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백호는 데뷔 3년차, 황재균은 15년차입니다. 제가 프로 입단한 지 15년째인데 이 자리에 처음 올라갑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수상자들의 입담도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유격수 부문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한 김하성은 화제가 됐던 류현진과의 식사 일화를 공개했고 소고기 먹었습니다. 아, 소고기. 계산은 그럼 류현진 선수가 하셨을까요? 네네. 우승 공약으로 걸그룹 댄스를 공약한 NC 박민우는 이루수 부문 수상 후 수줍게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외야수 부문에선 KT 로하스, LG 김현수, 키움 이정우가, 투수 부문에선 올 시즌 다승과 승률 2관왕에 오른 두산 알칸타라가 황금 장갑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 장막에 갇혀 그야말로 잿빛 도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가 워낙 정체돼 있고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등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주로 머물러서 영향을 주겠고요. 일요일이 되어서야 씻겨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눈다운 눈이 쏟아지는데 주로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무려 최고 7cm의 눈이 쏟아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1에서 3c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에 미리 대비하시고 특히 언덕길에서는 차량 운행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은 무려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한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강한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지시처럼 넓고 좋은 임대주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좁고 낡아도 서울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이 시장을 이기려는 정책보다 시장을 이해하는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클로징은 이 강남이 비싼 이유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